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 저도 이렇게 제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은 가족이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가족이 항상 도움이 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다들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겉으로 볼 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족도 막상 깊게 대화하면 말 못할 문제들이 있는 가족이 대부분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가족은 겉으로만 봐도 문제가 많은 집이랍니다. 오늘 제보할 사연도 우리 가족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우리 가족은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난리였어요. 이유는 아빠의 유흥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식당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을 도박에 쏟았거든요. 엄마와 아빠는 매일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아직 제대로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 어렸던 저는 엄마와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 숨었던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연년생이었습니다. 언니랑 저는 둘이 이불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긴 밤을 지내곤 했죠. 심지어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싸우면 저희는 둘이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옆집에 살던 제 친구 지영의 어머님이 그런 우리 자매가 안쓰럽다며 안에서 재워주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언니를 한밤중에 깨워 돌아온다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집을 떠났어요. 술에 취해 잠든 아빠가 깰까봐 두려워 언니와 저는 숨을 죽이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잠에서 깬 아빠는 엄마 욕을 하며 집안 살림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없으니 집의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는데 엄마가 집을 나갔으니 들어오는 돈이 없었죠. 급기야 월세가 몇 달이나 밀리자 집주인 아저씨가 찾아와서 집 앞에서 아빠와 싸우기도 하셨어요. 전기와 수도도 끊기고 언니와 저는 배가 고파 울기도 했죠. 그런 우리 자매가 안쓰럽다고 동네에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셨던 이웃들에겐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아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우리를 데리고 친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친할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친가뿐만 아니고 외가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귀동냥으로 알게 된 사실은 아빠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가난하고 친정도 없는 엄마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친할머니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집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아빠는 언니와 제가 태어날 때까지 사고를 그렇게 쳤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보다 못한 친할머니가 아빠와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신생아 때는 나름 할머니와 교류를 했다고 하지만 그 뒤로는 아빠와 친가가 연을 끊어서 저는 할머니의 얼굴을 모르고 있던 거죠. 아빠는 언니와 저를 할머니 댁 앞에 버려두고 그대로 떠났어요. 엄마처럼 언제 온다,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죠. 처음 본 친할머니는 매우 무서웠어요. 전혀 인자하거나 따뜻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옆에서 울음을 터뜨려서 울고 있었고 저는 오히려 너무 긴장해서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친할머니의 집은 아주 컸어요. 원래 부모님과 살던 쪽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집은 부엌과 거실의 경계도 없던 아주 작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집은 너무 커서 화장실이 우리 집의 몇 배는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씻고 나왔더니 파출부 아줌마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너무 굶주린 상태였고 제대로 된 밥을 처음 먹어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남은 방에서 잘 때까지 할머니는 언니와 저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엄마랑 아빠가 버렸어. 엄마도 아빠도 둘 다 우릴 버린 거야. 현지야, 어떡해? 우리 이제 고아야. 언니는 밤새 오열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마를 더 못 본다는 사실은 매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매일 술에 취하고 싸움을 하던 아빠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저는 할머니 집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친할머니는 다행히 우리 자매를 밖으로 내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대골 같은 집에서 혼자 살던 분이셨어요. 가끔 명절이나 주말이 되면 고모와 큰아빠가 집을 방문하고는 했습니다. 아유, 병철이가 그렇게 사고쳐도 자기 자식들까지 이렇게 버릴 줄은 몰랐는데 은지랑 현지 너희도 고생이 많다. 엄마, 그래도 애들은 받아주셨네요. 애들이 무슨 죄니? 그래도 성인이 되면 자기 살 길 알아서 찾아야지.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순 없어. 이렇게 우리 자매 앞에서 할머니는 대놓고 성인이 되면 나가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전혀 서운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할머니 댁이 아니라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학창시절 내내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원래 성격도 언니와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언니는 활발하고 밖에 나가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저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내성적인 저와 달리 언니는 친구도 많고 활동적인 것을 좋아했죠. 언니는 감정의 폭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와 아빠가 우리를 할머니 댁에 버리고 갔을 때도 늘 저보다 더 울고는 했거든요. 이런 언니는 부모가 우릴 버렸다는 것에 상당히 충격이었나 봐요. 학교에 다니며 사고를 많이 치고 돌아다녔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선생님께도 죄송하고 지훈이 어머님과 지훈이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여자애가 남자애를 이렇게 때려도 돼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부모 없는 거는 동생도 똑같은데 현지는 조용히 학교만 잘만 다니더만. 부모 없는 거 아니라고요. 둘 다 살아있어요. 저는 친구들이 부모가 없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화를 낸다고 해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원래 성격 자체가 당황하거나 화나면 차분해지는 편이라 더욱 그랬죠. 반응이 없으니 친구들도 저를 더 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학교에 다녔는데 문제는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자기한테 뭐라 하면 도저히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덩치가 큰 남자 하구들과도 싸우고는 했습니다. 워낙 깡이 세서 악착같이 싸워 이기고는 했어요. 덕분에 할머니는 학교에 여러 번 왔어야 했습니다. 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자 할머니는 점점 편애를 시작하셨어요. 현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다며? 잘했다. 아주 잘했어. 공부하다가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라. 책이랑 학용품은 당연하고 혹시 과외 필요하지 않니? 할머니가 수학하고 영어는 선생님을 이미 구했는데 다른 과목도 필요하면 말하렴. 감사해요. 과외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는요? 왜 저한테는 아무 말 없으세요? 왜 맨날 현지한테만 살갑게 굴고 현지한테만 지원해주세요? 그리고 현지 너 특목고에 입학할 수 있다며? 담임 선생님께 얘기 들었다. 진학 상담하러 다음 주에 뵙자고 하더라고. 할머니가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려. 언니가 식사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도 할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언니는 공부를 못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저는 특목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후로 언니와 저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특목고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집에는 주말이 되었어야 가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니는 저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죠. 언니는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나중에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분명 엄마가 우리를 떠난 밤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나가 살기 시작하며 언니와 할머니의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우리 현지 이제 방학이라 기숙사에서 나올 텐데. 가만 보자. 현지 영어 연수하러 미국 갈래? 할머니가 보내주마. 마침 네 고모가 미국에서 사니까 이번 방학은 거기서 보내는 거 어떠니? 미국이요? 저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안 그래도 학교 친구들이 미국 얘기를 해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내가 네 고모에게 말해서 데려가라고 할게. 아마 다녀오면 영어 성적도 크게 오를 거다. 너는 이미 잘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저와 할머니가 둘이 얘기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언니는 급기야 나중에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거나 혹은 집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죠. 어렸던 저는 그런 언니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언니가 집에 있으면 일부러 가서 말을 걸었는데 그럴 때마다 언니는 저를 무시하고는 했습니다. 할머니, 저 미국 가는 거요. 혹시 언니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은지도? 은지 걔는 영어도 할 줄 모를 텐데 가서 뭐 하겠니? 저도 회화는 부족하고 제가 언니 책임지고 돌아다닐게요.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둘이 얘기하고 정리되면 나한테 말해. 할머니는 대놓고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저는 언니에게 같이 미국에 가자고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계속 저를 피했어요. 노골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저 혼자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 뒤로도 언니는 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속상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원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할머니에게 감사해서 공부나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는 명예와 남들에게 보이는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로 두각을 보이자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니 저는 부모에게 받지 못한 애정을 받아 기뻤어요. 물론 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숙제였지만 할머니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언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보다 언니가 대학을 먼저 가게 되었어요. 언니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서 동네에 있던 전문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현지는 방학 때 미국도 보내고 온갖 사교육은 다 시켜주면서 저는 입학금도 못 주는 게 말이 되나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손녀잖아요. 왜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현지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착하기라도 하던가.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 너야말로 양심이 있니?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키워주는 애는 몰라? 언니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할머니와 갈등이 깊어졌어요. 할머니는 일반 대학도 아니고 전문대에 들어간 언니를 지원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온갖 사교육이란 사교육은 다 받는 저와 비교된다며 언니는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할머니와 언니 둘 중 누구의 편을 들지 모르겠더라고요. 급기야 언니의 분노의 화살은 저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우리 버린 날 기억해? 그때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했는데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자매 사이를 망친 거야. 언니, 진정해. 잠시만, 아니... 가만히 있는 현지 괴롭히지 말고 당장 나가. 나는 너랑 더는 볼 일 없다. 그렇게 언니는 정말로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저러다 본인이 숙이고 올 거라며 저를 다독였어요. 언니와 할머니의 갈등이 빨리 끝나는 것이 저 때의 제 소원이었습니다. 최대한 저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공부에 집중했어요.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공부한 덕에 저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친언니는 대학 등록금 사건 때 집을 나가고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가출했던 거죠. 저는 그런 언니가 걱정되어 연락을 많이 했지만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흔적도 하나 남기지 않고 우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언니와 4명이서 살던 것은 마치 꿈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언니와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한 번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지나가듯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할머니와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빠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대학을 입학한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언니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원래 공부하던 습관이 있어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바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떠서 받았더니 경찰이었어요. 살면서 경찰이 저에게 전화할 일이 없는데 너무 놀랐죠. 이은지 씨 동생 되시죠? 지금 이은지 씨가 병원에 있는데요. 병원비 낼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분 여기로 와주시겠어요? 경찰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들어야 하는 수업도 듣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갔는데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이 이렇습니다. 3년 만에 본 언니는 매우 야위어 있었어요. 몰골이 너무 안 좋아 보자마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상태보다 제가 더 놀랐던 것은 바로 언니 옆에 있던 아기였어요. 대략 돌쟁이로 보이는 아기가 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언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래. 일단 병원비 내가 내고 올게. 잠시만 기다려. 병원비를 내고 왔더니 언니는 그새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언니를 붙잡고 여러 번 설득하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의 입에서 들린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전문대는 결국 입학금 못 내서 못 갔어. 공장에 돈 벌러 갔다가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났어. 너도 내가 애정 결핍이 있던 것은 알지? 너무 잘해줘서 거기에 넘어갔는데 임신하니까 날 버리더라. 그래서 아기 낳고 혼자 키웠어. 공장에서 번 돈으로 버티고 버텼는데 아기가 아프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 대출 받은 것도 다 쓰고 빚밖에 없어. 사채도 썼는데 모르겠어. 현지야, 언니 힘들어. 힘든데 너 생각만 나더라. 할머니한텐 도저히 연락할 수는 없었어. 언니의 말을 듣는데 저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언니가 감정적이라 눈물이 많고 저는 차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오열하고 언니는 우는 아이와 저를 달래며 차분한 상태였어요. 차분하다기보단 그것은 해탈에 가까웠습니다.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언니가 사는 집에 갔더니 그 집의 상태를 보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좁지? 고시원은 아기가 울어서 쫓겨났고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월세가 3달이나 밀렸어. 다행히 주인 아줌마가 아기가 안쓰럽다고 기간을 늘려주긴 했는데 모르겠다. 곧 쫓겨날 것 같아. 언니, 내가 월세 내줄게. 우리가 어릴 때 살던 집 기억나? 그 쪽방보다 열악한 환경이잖아. 언니, 나 너무 속상해. 이렇게 살 줄 몰랐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고상하게 대학 다니며 공부했는데. 현지야, 그만 울어. 언니가 오히려 미안해. 너한테 면목이 없어. 할머니는 항상 저보고 몸가짐을 똑바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화점에 데려가 쇼핑도 자주 했고 제가 조금만 흐트러진 상태면 지적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꾸미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할머니 때문에 피부 관리까지 받고 있었죠. 할머니는 그런 저에게 용돈을 매우 많이 주셨어요. 돈으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 할머니의 철학이었습니다. 쓸 일이 없어 모아놓았는데 그 돈을 그날 언니에게 다 쓰게 되었어요. 아기 병원비부터 언니의 밀린 월세 그리고 생활용품까지 다 채워 넣었어요. 이 뒤로 저는 언니를 정말 많이 도와주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알고 나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장도 보고 언니의 월세는 어느 순간 제가 내는 것이 당연해졌어요. 조카가 크면서 언니에게 들어가는 돈은 훨씬 많아졌어요. 할머니가 주는 용돈으로도 무리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라 버는 돈이 없으니 슬슬 힘들기 시작했어요. 언니, 지우 이제 어린이집 보내니까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 어때? 잠깐이라도 하면 돈 벌 수 있잖아. 뭐? 안 그래도 혼자 아기 키우는 것도 힘든데 하나뿐인 가족이 그래도 되는 거니? 나 너무 속상해. 지우 어린이집 가면 나 그때야 집안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이제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언니,
진정해. 내가 돈을 버는 직장인이면 언니 도와줬지. 그런데 지금은 나도 학생이라. 아니야. 언니 못 들은 걸로 해. 결국 저는 할머니 몰래 과외까지 하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굳이 힘든 일을 하며 돈을 벌 필요가 없다고 아르바이트는 물론이고 과외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할머니 눈을 피해 돈을 벌어 제 용돈과 합쳐 언니에게 쏟아부은 생활만 자그마치 2년이랍니다. 지우 밥은 이거 먹이면 돼. 이따 놀이터 데리고 가서 놀아주고 자기 전에 영어책 좀 읽어줘. 너 영어 잘하잖아.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심심해하면 인형 놀이 같이 해줘. 알겠지? 고마워. 그러면 언니 놀다 올게. 알겠어, 언니. 지우는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언니는 조카가 어느 정도 크자 새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언니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에 괜찮은 남자를 만난다면 연애나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카를 맡기고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갈 때마다 싫은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봐주었어요. 사실 결혼도 하지 않던 제가 아이를 혼자 돌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니 이렇게 조카를 돌볼 때마다 눈치가 보였어요. 현지, 요즘에 바쁘니? 연애라도 하는 거야? 집에 통 들어오질 않아서 걱정이구나. 할머니는 당연히 우리 현지 믿어. 그래도 걱정되니까 외박은 자제했으면 하구나. 죄송해요.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랬어요. 앞으로 외박할 일은 없을 거예요. 할머니,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조카를 돌보느라 외박하는 일이 잦아지자 할머니는 집에는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다음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거절했죠. 그러자 언니는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너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가 이래? 부모도 없이 서로가 유일한 가족 아니야? 너는 할머니 있다 이거야? 할머니한테 용돈도 많이 받고 부족한 거 없으니까 됐다는 거지? 언니, 말을 왜 그렇게 해? 나 속상해. 그리고 언니가 지우를 데리고 가던가 혹은 밤에라도 집에 오면 되잖아. 나도 할머니 눈치가 보여서 그래. 그래도 할머니 돈으로 이렇게 언니가 살고 있잖아. 야, 됐어. 그러면 앞으로 도와주지 마. 유일한 가족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나 신경도 쓰지 마. 그냥 어디 가서 죽을 거야. 찾지도 마. 언니는 제가 이렇게 거절하면 항상 극단적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게 힘들었지만 언니 말대로 우리는 부모가 버린 자식들이라 저도 언니와 연락을 끊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속으로는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도 막상 언니와 조카가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조카는 발달이 매우 느렸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기도 했고 언니가 조카에게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다 못해 데리고 다니며 건강한 음식을 먹일 정도로요. 그러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 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었어요. 연애도 한번 해본 것이 다였죠. 어릴 때 아빠가 워낙 책임감 없는 모습을 우리 앞에서 많이 보여줘서 남자에 대한 신뢰도 크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제대로 된 남자를 본 것은 큰아빠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연애하며 크게 즐겁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마음과 달리 할머니는 제가 결혼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옛날 뿐이라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매번 만나는 친구가 없냐고 물으셨는데 그럴 때마다 없다고 하니 급기야 선자리를 잡아오셨습니다.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 할머니는 계속 나가길 원하셨어요. 나도 이제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는 게 느껴져. 현진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을 보고 죽고 싶구나. 미워도 핏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나중에 너 혼자 얼마나 외롭겠니? 내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온 선짜리니까 나가봐. 할머니가 제 대학 등록금부터 용돈까지 다 지원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니 참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대기업에 취업하게 된 것도 다 할머니 덕분이었죠.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선자리에 나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현지 씨 맞으시죠? 저는 정광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 직업은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작은 사업인데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색하네요. 아무래도 처음 보는 자리니 어쩔 수 없죠. 괜찮습니다. 그럼 식사하며 대화를 마저 나눌까요? 상당히 어색한 자리였는데 능숙하게 대화하는 모습에 저는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가기 싫다고 하던 저였는데 오히려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그 사실에 할머니가 저보다 더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집안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 그래도 잘생기고 키 크고 앞으로 가능성이 높지. 할머니는 현진이가 결혼 전제로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기쁘다. 결혼할 때 비용은 전혀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실제로 저는 그 남자와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연애하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이 운명이라고 느꼈죠. 남편과 결혼할 때 할머니가 돈을 많이 대주셨어요. 할머니가 부자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재산이 더 많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딱히 바라는 것은 없고 그저 우리 현지 평생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게. 금전적인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걱정 말고 우리 손녀 잘 부탁하네. 할머니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초호화 결혼식도 올릴 수 있었어요. 신혼집도 할머니의 도움 덕분에 원하는 한강에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도 형편이 여유로웠지만 할머니의 재력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결혼하고 남편은 원래도 다정했지만 더욱 다정했어요. 집안일은 해주는 분이 계셔서 문제 없었고 남편은 기념일을 매우 잘 챙겼어요. 다정한 남편은 저를 항상 공주처럼 대해주었어요. 제가 임신하자 정말 손에 물 한 방울 묻게 하지 않았죠. 할머니도 저에게 잘하는 남편을 항상 기특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남편이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자 거액 투자도 하셨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사업이 훨씬 커지게 되었죠. 이렇게 남편과의 문제는 전혀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유일한 고민은 바로 언니였어요. 여전히 할머니 몰래 언니를 만나곤 했는데 언니는 제가 볼 때마다 앓는 소리를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제 인생과 본인 인생을 비교했죠. 그런 언니를 달래고 돈을 또 보내면서 겨우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결혼하니 남편과 같이 붙어서 살게 되잖아요. 남편에게도 숨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이 내용은 당신만 알고 있어. 할머니에게 말하지 마. 할머니랑 언니랑 사이가 너무 안 좋고 둘이 인연 끊은 지 오래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알겠어. 그런데 나도 당신 친언니라고 하니까 궁금하다. 어차피 비밀로 할 거니까 언니를 소개해줘.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남편은 고맙게도 제 얘기를 듣고 다 이해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언니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언니도 그 말을 듣고 흔쾌히 동생 남편이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를 할머니 몰래 우리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야, 말로 듣던 것보다 너희 집 훨씬 좋다. 이렇게 앞에 한강도 보이고. 완전 호화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우리 집은 겨우 단칸방인데 똑같은 부모 밑에서 이런 극과 극 인생을 살다니. 언니, 왜 그래? 오늘은 그런 말 하지 말자. 언니 처음 우리 집 온 거잖아. 즐겁게 지내다가. 맞아요. 저 형,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 집 자주 놀러 오세요. 곧 아내가 출산하니까 같이 아기도 공동 육아하고 좋잖아요. 실제로 아이를 낳고 집에서 육아휴직을 하며 지낼 동안 언니가 자주 집에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워낙 우리 아이를 예뻐해서 할머니가 오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날에는 미리 말해서 언니와 날짜를 조율하곤 했죠.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며 출장이 매우 많아져서 언니가 오니까 저는 기뻤습니다. 아이를 낳고 외로움이 심했는데 다행이었죠. 할머니는 실제 우리 딸에게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언니의 질투는 더 심해졌습니다. 나는 우리 지우에게 과일 하나 먹이는 것도 힘들었는데 현지 너는 백화점 과일을 먹이네? 나는 가공식품으로 우리 지우 키웠는데 박탈감 느낀다. 에이, 아니야. 그리고 언니, 내가 지우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고 건강한 음식 많이 먹였던 거 몰라? 너무 그렇게 나랑 하나부터 열까지 비교하면 언니만 힘들어.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 이거 다 내 열등감이야. 됐니? 이런 말 들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아니, 나는 언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왜 그래? 저도 참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언니에게 언니를 위해 그러지 말라고 하기도 했죠. 그런데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언니의 저런 말과 행동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저는 진심으로 언니가 언니의 삶을 살기를 바랐거든요. 그러면서 언니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단칸방이 싫었는지 우리 집을 매우 자주 왔어요. 할머니가 오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계속 왔다고 보면 됩니다. 언니가 내일도 온대. 나도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힘들다. 저영이 혼자 아기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당신이 이해해. 그리고 저번에 당신 잘 때 처영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사연 들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더라. 나는 처영이 짠해. 언니랑 당신이랑 둘이 얘기를 했어? 언제? 나 잘 때? 아, 저번 주 토요일 말하는 거야? 당신 피곤하다고 먼저 잘 때 처영하고 둘이 와인 마셨어. 그때 처영이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안쓰러웠어.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언니한테 해줄 만큼 충분히 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언니는 제가 돈을 주니까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매번 힘들다는 말만 하고 진득하게 어디에서 일하는 법이 없었죠. 언제까지 그런 언니를 도와야 할지 머리가 아프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많이 가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언니까지 힘들게 하니까 남편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출장을 또 가? 저번 주에도 갔잖아. 이번 주에도 간다는 말은 없었잖아. 왜 출장을 미리 말을 안 해? 그럼 서연이 또 내가 혼자 돌봐야 해? 갑자기 잡힌 일정이야. 내가 미안해. 그날만 일하는 분 부르자. 내가 불러줄게. 남편은 갑자기 출장을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소원해진 관계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죠. 대화가 없어지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은 것이 할머니의 행복이었으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하루의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출장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아기는 나 혼자 봤잖아. 나 힘들어. 왜 당신은 아빠면서 육아를 안 해? 나도 힘들어.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당신까지 나를 힘들게 해. 집에서는 편하게 쉬고 싶어. 당신, 넥타이는 어디에 있어? 분명히 출근할 땐 하고 나갔잖아. 왜 돌아올 땐 없어? 차에 있을 거야. 설마 지금 나 의심해? 그런 거 아니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하고 우리 아기를 위해 일하는데 아니지?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상상하기 싫지만 자꾸 저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장이 아닌데 말없이 외박하거나 넥타이를 두고 온다는 일들이 자꾸 일어났어요. 증거를 잡으려고 해도 혼자 집에 있으니 그럴 수가 없었죠. 제가 그렇게 남편과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니 점점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할머니에게 말해. 걱정되잖아. 어째 볼 때마다 살이 빠져있니? 속상하게. 할머니, 사실은 할머니에게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그렇게 믿었던 정서방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너무 힘들어서 유일하게 믿는 사람인 할머니에게 남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얘기는 하지 않고 남편의 얘기를 전했죠. 할머니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흥신소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수소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흥신소에 의뢰했고 일주일이 지난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까운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간 자리에서 저는 너무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먹던 커피를 쏟기까지 했죠. 사모님, 이런 더러운 분류는 처음 봐요.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은 분들 위주로 사건을 받고 있긴 한데 아니 이건 진짜 돈 안 받을게요. 힘내시고 마음 잘 추스르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일단 이거 보세요. 사모님 남편 출장이 아니고 맨날 모텔 갔어요. 그런데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죠? 누군지 사모님이 더 잘 아시죠? 흥신소 사장님이 보여준 영상에는 남편과 여자가 나란히 웃으며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여자의 정체였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우리 친언니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언니와 남편이 바람이 났던 거였죠. 보자마자 눈물이 차오르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 저를 흥신소에서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할머니, 나 어떡해요? 할머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죽고 싶어. 현지야, 무슨 일이니? 일단 빨리 할머니 집으로 와.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할머니, 남편이 바람난 거 맞았어요. 그런데 상대가 은지 언니예요. 뭐라고? 은지? 네 친언니? 연락 오래전에 끊긴 은지? 아니 은지가 도대체 어떻게 네 남편을 알아?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심호흡을 몇 번을 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택시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갔죠. 할머니도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다시 나왔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했어요. 할머니와 저는 둘이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집에 오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영상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오해입니다. 잠시만요, 아니. 내가 결혼할 때 자네에게 부탁한 건 딱 한 가지야. 우리 손녀 마음 고생만 시키지 말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외도를 해? 그것도 현재 언니랑?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현지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저 형이 하도 자기가 불쌍한 인생이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얘기를 들어주다. 이혼은 당연하고 내가 자네 회사에 투자한 금액 다 돌려내. 나는 자네 회사와 앞으로도 엮일 일은 전혀 없을 거야. 알겠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현지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미안해. 남편이 아무리 빌어도 저와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괘씸한 마음이 들었죠. 할머니는 실제로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남편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다 돌려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적 소송도 여러 개가 진행되었어요. 저는 심신의 안정을 위해 할머니 집으로 다시 와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신혼집도 할머니 명의라 금방 처분했어요. 현지야, 언니가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나는 언니랑 살면서
더 얼굴 볼 일은 전혀 없을 거야. 나는 그동안 언니한테 할 만큼 충분히 했고 후회 없어. 우리 연락도 하지 말자. 현지야, 제발. 언니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제발, 제발. 언니도 성인이고 나보다 나이도 많잖아. 그동안 내 돈으로 잘 먹고 살았으니 앞으로 언니 인생 알아서 살아. 그리고 매번 나랑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왜 그러냐고 했지?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도대체 인간이 왜 그러니?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더니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사건이 해결된 지금은 할머니와 아이를 키우며 평화롭게 살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연세도 있으셔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해드리려고요.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각 때는 별거 아닌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평생 함께할 배우자인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맞춰가면서 조율해 나가는 게 결혼 생활 아닌가? 저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지 하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한 결혼이 아닌 이상 저렇게 할 수 없을 거고 나였다면 그런 이유로 이혼할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도 했죠. 그런데 설마 제가 이런 이유로 그것도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창 깨가 쏟아지고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을 신혼 3개월 차에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냄새 때문입니다. 소위 암내라고 하죠. 여러분은 혹시 겨드랑이에서 나는 땀냄새가 고약한 사람 곁에 계셔본 적 있나요?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풍기는 사람 곁에서 10분도, 1시간도, 6시간도 아닌 24시간 내내 계셔보신 적 있나요?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가 냄새나는 걸 알지만 외출할 일이 없다면 잘 씻지도 않고 씻으라 해도 들은 척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이 내 배우자라면 지옥이나 다름이 없겠죠. 제가 바로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3개월을 꽉 채워서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3개월이면 오래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사람의 인생에서 냄새가, 후각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제 아내도 처음부터 이렇게 씻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아내와 저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어요. 소개팅하기 전엔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이 없던 차였는데 친구놈이 하도 나가보라고 귀찮게 해서 나갔던 거라 상대분에게 예의가 아닌 건 알지만 뚱한 표정으로 카페에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대충 아메리카노나 한 잔 시켜서 시간 때우다 오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소개팅 상대의 사진으로 이미 얼굴을 봐서 얼굴이 어떤진 알고 있었죠. 사진으로 봤을 땐 별로 취향도 아니어서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카페로 들어오는 아내를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이랑 뭔가 결혼할 것 같다.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한눈에 반한 건 아닌데 뭔가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사진으로만 봤을 때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언뜻 이럴 거면 좀 더 신경 쓰고 나올 걸 하는 후회도 들더라고요. 정말 고생만 갖춰서 나왔던 터라 그때 아내는 여러 꽃향기가 나는 향수에 주름 장식이 달린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 웨이브진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났던 향수 향과 옷차림, 헤어스타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제 머릿속에 그 상황이 박혔거든요. 나쁜 냄새나 이상한 느낌 같은 건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 그때의 첫 만남을 생각하더라도 전혀 없습니다. 확실해요. 아마 느꼈더라면 연락을 더 하지 않았겠죠. 저 진호 씨 맞으시죠? 아, 네. 박진호라고 합니다.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여기 앉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진호 씨 얘기 많이 들었는데 듣던 대로 굉장히 신사적이신 분 같네요. 감사합니다. 소정 씨도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네요. 아, 커피는 제가 주문할게요. 혹시 어떤 종류 좋아하세요? 그 뒤로 성실하게 소개팅에 임했고 아내도 제 인상이 그리 나쁘지 않았는지 몇 번의 만남 이후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도 아내와 매일매일 만났던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냄새가 나는 일은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달콤한 바디워시 향이나 머스크 향, 이름 모를 향수향 같은 것들. 나쁘게 기억될 일 없는 좋은 향기만 가득했습니다. 아내에게 한 번이라도 악취가 났던 적이 있다면 기억에 많이 남았을 텐데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랑 결혼을 하자마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점점 씻는 주기를 늘려나가더니 슬금슬금 안 씻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말에 절 만나러 왔을 때 향기가 났던 것도 외출할 일이라서 씻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외출할 일이 생기면 씻긴 하거든요. 아니, 그냥 외출할 일이 없다고 씻지 않는 거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칩니다. 더럽긴 해도 냄새가 나지 않았다면 이해해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은 했을 거예요. 실제로 땀 냄새가 잘 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마 시간은 좀 걸렸겠지만 서로 합의하고 이해하면서 잘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냄새가 나잖아요. 더럽기만 한 게 아니라 냄새까지 나면 그건 아니죠. 저였다면 제가 저한테 그런 냄새가 나는 걸 스스로는 몰랐어도 다른 사람이, 아내가, 내가 계속 같이 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되었다면 부끄러워서라도 자주 씻으려 노력했을 것 같은데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본인한테 냄새 나는 걸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내도 그런 경우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내가 수치스러워할까봐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씻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조심조심 돌려서 말했는데 나도 알아. 근데 안 씻고 싶어서 안 씻는 건데? 씻는 거 너무 귀찮잖아. 자기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이제 우리 평생 같이 살 건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뭐 어때, 부부 사이에. 자기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웃더군요.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나오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상처되지 않은 말들로 골라서 힘겹게 얘기했더니 이런 식으로 반응하니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말을 했으니 좀 신경이 쓰일 테니까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은 씻겠지. 설마 안 씻겠어? 하고 넘어갔습니다. 좋은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알고 있던 거라도 남의 입으로 얘기를 들으면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타입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 뒤로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날이 부쩍 더워져 실내에서 땀을 흘리는데도 전혀 씻지 않고 그러면서도 덥다고 민소매 티를 입고 근처에만 가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도 가는데 아랑곳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냄새 때문에 아내를 슬슬 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서운한 티를 내며 제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자기야, 좀 섭섭하다. 내가 무슨 쓰레기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피할 수가 있어? 자기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근데 여보, 냄새가 나서 그랬어. 안 씻은 지 오래된 걸로 아는데 좀 씻는 거 어때?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사흘에 한 번은 씻어야 하는 거 아니야? 머리 좀 봐. 머리에 무슨 식용유 발라놓은 것처럼 맨들맨들거리잖아. 그리고 한 침대에서 한 이불 덮고 자는 나도 생각해줘야지, 여보. 정말 섭섭하고 서운할 사람이 누군데. 그래도 그때는 누군가가 대놓고 저를 피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저 역시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테니까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좀 씻는 건 어떠냐고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역시나 거절이었습니다. 조금 더 서운함이 담긴 말과 함께요. 정말 실망이다. 남편이면 이런 거 좀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데 어떡하라고. 자기가 주말에 일찍 일어나는 게 싫은 것처럼 난 씻는 게 너무 귀찮아. 나도 주말에 우리 데이트하고 싶어도 자기 일 힘든 거 이해하니까 데이트 가자고 자기 조르는 일 없었잖아. 내가 뭘 해달라고 했어? 아니면 하지 말래? 그런 거 없었잖아. 부부는 맞춰가는 거라는데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이해도 못해? 그거랑은 좀 다르지. 그리고
나도 여보가 주말에 놀러 가고 싶다고 말했으면 매번 좀 힘들어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야. 이번 주말에 놀러 가자, 그럼. 근데 그러면 여보도 씻으려는 노력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부부는 서로 맞춰가는 거라며. 그런데 왜 여보는 자기 방식만 고집하려고 해? 아내는 제 말을 듣고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만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혼 전엔 저희가 싸움을 하더라도 가족 문제로 싸우지 않을까 했는데 설마 냄새로 첫 부부싸움을 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첫 부부싸움이 끝났습니다. 그게 끝이었으면 좋으련만 저희 부부는 이젠 아주 지겨울 정도로 같은 주제로 싸우게 되었어요. 한 번은 싸우다가 너무 지겨워서 저희 친누나와 사촌형에게 고민을 상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다는 말에 선뜻 나와준 누나와 형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희 가정의 치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에 입이 선뜻 열리진 않더군요. 아무래도 정말 개인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런 걸 말해도 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담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이혼이라도 할 것 같아서 그때는 이혼까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언제든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 아내와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버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사람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 서로 틀린 게 아니고 다를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요. 그래서 상담을 한번 해볼까 했던 거고, 그리고 형과 누나 모두 결혼한 사람들이라 비슷한 문제를 겪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확실한 해결책을 갖고 있을 것 같은 믿음이랄까? 평소에도 제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곧잘 들어주고 해결책을 잘 제시해 주었거든요. 제가 또 한참 뜸들이니까 형과 누나가 한잔하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잔 했으니까 잘 기억 못할 거거든? 앞으로 그럴 예정이야. 그러니까 말해봐. 에휴, 자식. 뜸 엄청나게 들이네. 어디 가서 말 안 할 테니까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런 말을 듣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저렇게 말해주고 고민 들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제가 망설이는 걸 보자마자 저렇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난 가족으로 뒀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정말 어려웠지만 입을 뗐습니다. 그게 사실... 아내가 너무 잘 안 씻어서 고민이야. 더러워서 고민인 거야? 뭐야. 뜸들인 거에 비해 별거 아니네. 에휴, 자식. 그런 걸로 고민이냐? 그냥 안 씻어서 고민이면 좀 더럽더라도 언젠간 내가 잘 이해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냄새가 좀 심해. 정말 진절머리나게 심해. 말을 하는데 자동으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고마운 것과는 별개로 이런 이유를 제 입으로 말하면서 상담하고 있다는 게 즐거워야 할 신혼에 이렇게 잡음을 티내게 되다니 치부를 드러내는 게 많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땀 냄새 말하는 거야? 사람이면 다 날 수 있지 않나? 진호 네가 후각에 좀 예민한가 보네. 그냥 나는 게 아니라 형이랑 누나가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 사람이 사는데 후각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나 처음 알았어. 진짜 거의 매일 이 문제로 싸우는 것 같아.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에휴, 나도 이제 그만 싸우고 싶은데. 말은 그렇게 했어도 뭔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형과 누나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어이없다기보단 어디서부터 조언을 해야 할지 그런 걸 고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참 저를 많이 생각해준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은 듣고 있기로 포지션을 정한 것 같아요. 진호야,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감싸 안을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가벼운 마음으로 했던 결혼 아니잖아. 이대로 계속 싸우다가 이혼할 거야? 그건 아니지. 이혼 생각한 건 아니긴 한데. 그렇지. 그러면 네 말이 아무리 100번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듣기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무조건 네가 이해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싸움 말고 다른 걸로 풀 수도 있잖니. 너도 싸우기 싫다며. 한 번이라도 네가 굽히고 들어가 봐.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어느 정도 조언을 얻은 상태였지만 오랜만에 누나랑 형을 만났던 터라 술 없는 술자리를 가졌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걱정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참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된 형과 누나를 각자 집으로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귀가를 했지만 아침에 싸운 탓인지 냉전 상태여서 바로 이야기를 꺼내진 못했어요. 아내도 외출했다가 밤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괜히 긁어부스럼 될까 봐요. 아마 다음 날쯤이었나? 마침 휴일이어서 이야기를 꺼내기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말 한마디 없이 냉랭한 거실에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자꾸 날카롭게 말해서 미안해. 내가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그러려던 의도가 정말 아니었다는 건 알아줬음 해. 정말이야. 내가 후각이 조금 예민한가 봐. 그러면서 구구절절 저자세로 나갔던 것 같아요. 형과 누나의 조언을 200% 받아들여서 사과를 몇 번씩 했는지. 세어보면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약속에 다녀온 탓에 샤워를 했기 때문에 냄새랄 게 나지 않아서 더욱 사과하기가 쉬웠던 것도 같아요. 아내도 그런 저의 말과 자세에 조금 마음이 풀렸는지 조금씩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았느냐는 둥, 나도 미안했다는 둥.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게 그래도 씻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더 늦지 않게 이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때는 아내의 마음이 풀렸다는 것에 중점을 둬서 형과 누나에게 조언을 구하길 잘했다는 생각뿐이었죠. 역시 먼저 결혼해본 사람들 말은 틀린 거 없다면서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었나? 이제는 날카롭게까진 아니어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내는 전업주부라서 밖에 나갈 일이 드물어요. 원체 집을 좋아하기도 하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장 보는 것도 워낙 잘 돼 있어서 그런 쪽으로 장을 보더라고요. 차라리 발달해 있지 않았다면 아내가 귀찮더라도 사흘에 한 번은 씻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싸울 일도 없었겠죠. 아무튼 아내가 씻지 않은 지 나흘쯤 되었던 때였을 거예요.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차라리 익숙해지는 냄새였다면 그러려니 넘길 수 있을 텐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언제 맡아도 역하고 익숙해질 수 없는 냄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반쯤은 애원조였던 것 같아요. 제발 사흘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샤워를 좀 해달라고요. 아무리 나갈 일이 없어도 몸에 먼지랑 기름 성분이 잔뜩 묻었을 텐데 그러면 옷도 쉽게 더러워지고 이불도 쉽게 더러워질 거다 하는 이유까지 대가면서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싸우자는 두가 아니라 어쩌면 이번엔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마저 품었어요. 아내의 표정도 그리 나쁜 표정은 아니었고요. 확 기분이 나쁘다거나 바로 거절의 말을 뱉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간절한 표정으로 아내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데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내는 좀 생각하는 듯이 침음을 내더니 거절의 말을 뱉더군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자기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렇게 하긴 힘들 것 같다면서요. 그냥 본인의 몸에 물이 닿는 것 자체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순 없겠대요. 밖으로 나갈 때야 어쩔 수 없이 씻지만 부모님과 살 때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와서 바꾸기 힘들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기가 날 이해해보는 게 어때? 하고 답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그 어투와 했던 말이 모조리 기억나요. 표정도 묘사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생생해요. 그래서인지 그 다음 일들이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던 것 같아요. 싸운 기억이 없으니까. 그 뒤로 그때의 조언과 아내의 말을 받아들여서 아내를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부단히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혼 생각은 없었고 아내는 그런 냄새만 아니라면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2달쯤을 꾹꾹 참다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아마 죽어도 냄새에는 익숙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싶은 마음도 이젠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하든 아내가 씻게 만들든 하나는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자세로 나가는 것도 정도가 있지. 한치도 양보할 생각 없는 사람에게 저자세로 나가봤자 그냥 그 사람의 뜻대로만 하게 되는 것밖에 더 되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예 조언을 받으러 가지 말 걸 그랬어요. 괜히 시간만 낭비한 것 같네요. 정말 내가 참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씻든지 이혼하든지 결정해. 난 이렇게 냄새나는 사람이랑 못 살아. 당신이 돼지야? 그냥 우리에서 먹고 사는 돼지들이랑 당신이 뭐가 달라?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그거 이미 끝난 얘기 아니었어? 대체 이 얘기로 몇 달을 끄는 거야? 자긴 지겹지도 않아? 내 삶의 방식이라고 누누이 말했고 이제야 날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참 동안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늘함이 느껴지는 말들만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날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눈을 마주치기만 하면 싸웠네요. 아내도 지친 건지 저에게 정이 떨어진 건지 어느 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아.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이혼해줄게. 근데 그러려면 나한테 이 집 줘.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안 되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연부를 외워? 부모님이랑 살 때도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혼자 유난이나 떨고. 나 이 집 정도 받는 거 아니면 억울해서라도 이혼 안 해. 못해. 누가 보면 제 유책 때문에 이혼하는 줄 알 정도로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참, 아내와 살던 3개월이 제 평생을 통틀어서 가장 어이없을 일이 많은 때라고 봐도 무방해요. 특히나 이렇게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본 게 인생을 통틀어 3번쯤 되려나 싶은데 그 3번이 모두 다 아내 때문이었으니까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할 사람은 바로 저인데 본인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하고 있으니 부모님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딸한테 너한테 냄새 나니까 씻어라 할 일이 사실 전 없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부모님과 살 땐 저와 연애할 시기이기도 했고 결혼 전엔 회사를 다녔으니 매일 씻을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매일 씻으니까 당연히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많이 안 씻어봤자 이틀 정도일 거고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았을 거예요. 말을 하실까 하다가도 어차피 내일 씻을 텐데 하고 삼키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절대 집 못 준다고 못을 박아두고 그러면 법대로 하자. 나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 대답했습니다. 아내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정이 저 말로 모두 다 소모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요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결국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정말 아내의 주장처럼 제 잘못일까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몇십 년 동안 상대방의 몸에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맡으면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특히 절대 말로는 설명하지 못할 겨드랑이에서 나는 암내는 정말 지옥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것 가지고 라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정말 저 지옥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냄새를 어떻게든 견디면서 스트레스를 받건 구역질을 하건 이혼 얘기를 꾹꾹 삼켰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예민하게 군 건지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저 잘한 거 맞을까요? 막상 이혼하려니 두렵기도 하네요. 평생 누구한테 해 한 번 안 끼치고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겪었던 그 일들은 진짜 참기가 힘들더군요. 알게 모르게 저도 민폐 끼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누구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며 산 적은 없는데 말이에요.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참으려던 저를 완전 절벽 끝으로 밀어버린 인간들이 여전히 생각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었고 그때 혹시나 싶어 남편에게 묻게 되었어요. 제 질문에 남편은 당황했는지 어이없어 했고요. 여보, 혹시 당신 바람 펴? 아니. 미선아, 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뜬금없이. 당시 우리 부부는 집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초반에 다소 불편하기도 했고 아기를 가졌던 저는 입덧으로 몸이 무척 힘들었지만 나름 할 도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한창 신혼이자 임신 초기였던 시기에 남편의 야근이 잦더니 자켓에서 이상한 영수증이 나온 겁니다. 무슨 모텔이라고 적나라하게 적혀있길래 저는 부들거리는 손을 겨우 잡고 말을 건 것이었어요. 묻는 저부터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정말 깊이 의심 같다면 묻지도 못하고 한참을 더 지켜봤을 거예요. 하지만 임신 중이었던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믿고 싶었고 그렇기에 정면으로 물어본 것이었어요. 저는 모텔 영수증을 남편에게 내밀었고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줄줄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과장님과 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둘 다 술에 떡이 되었고 상사분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모텔에 모시고 자기도 같이 있다가 왔다는 겁니다. 집에 혼자만 들어올 수 없었다면서요.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만하기도 했고 살짝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여전히 개운치 않았어요. 사실 제 입장에선 그런 영수증을 보고 놀랐으니 물을 수 있었던 건데 남편은 약간 정 떨어진다는 말투로 저에게 짜증스레 말을 하더군요. 구구절절 듣고 있자 보니 나름 의문이 해결되긴 했어도 짜증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니 머리 뒤쪽에 새삼 땀이 나는 듯 무안해지더라고요. 이후로는 남편이 몇 번 늦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회식이 잦다고 해도 저는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크게 무한하게 야단을 듣고 나니 무슨 말을 걸어도 괜히 밖에서 일하는 남편을 의심하는 예민한 여자처럼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 말을 입에 댔다고 저는 대단한 대역죄인이 되어버려서 그 이상 말을 붙일 수 없었고 남편은 집에 와서 저만 보면 맨날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갔어요. 헌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점점 만삭으로 치닫고 있었고 그날따라 배 뭉침이 너무 심하고 갈비뼈가 쓸리듯 아팠어요. 어쩔 수 없이 썩 사이가 편하지 않은 상태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니까, 애기 아빠니까 제가 이렇게 아픈 상황을 돌보고 병원이라도 데려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웬일로 친절하게 받는가 했더니 자세히 보니 또 술을 마시는 중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막 저녁 9시쯤 된 것 같았는데 완전히 취해서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꾹 참고 숨을 내쉰 다음 다시 말을 잇게 되었어요. 여보, 나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집으로 좀 와봐. 배가 너무 아파. 그래? 근데 어떡하지? 나 지금은 못 들어가는데. 누구 다른 사람 없어? 마치 자기랑 아예 상관없는 옆집 사는 누구네 애엄마한테 생긴 일 마냥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뱉는 남편이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지 새끼를 뵌 아내가 아픈데 저게 할 소린가요? 가뜩이나 불만이 많이 쌓였는데 저는 더더욱 화가 났고 신경이 예민해질수록 배가 울컥하게 뭉쳐오며 머리도 찌르듯이 아프더군요. 이 한심한 인간을 붙잡고 이렇게 내 체력이며 정신력을 쏟을 수는 없어서 전화를 끊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바라던 바였는지 알겠다고 하는데 순간 거기서 끔찍한 소리가 그 틈을 타고 들려오는 겁니다. 차라리 귀신 소리였으면 덜 끔찍했을지도 모르는 소리 말이에요. 영준씨, 이것 좀 보라니까. 저는 눈이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안구가 당길 정도로 온몸이 얼어붙게 되었어요. 그 상태로 아픈 머리와 배를 겨우 부여잡아가며 소리를 죽이고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있었죠.
그런데 전화를 끊은 줄 알고 있던 저 바보 같은 남편은 대체 어딘지도 모르겠는 장소에서 웬 여자랑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더군요. 이 부분까지도 접대상 왔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닐 거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 그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이렇게 곧 아기를 낳을 부인이 있는데 바람필 리가 없을 거야 하고 생각을 바꾸려 하는데 귓속으로 들려오는 여자 목소리는 계속 볼륨이 커지는 겁니다. 그 대화는 아무리 들어도 남편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도 바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아마 애들이 들어도 사리분별은 가능할 수준이더군요. 영준 씨, 그러지 말고 빨리 이혼해. 배불뚝이 마누라는 뭐하러 데리고 있어? 당신 같은 남잔 나 같은 여자랑 살아야 돼. 자기 어머닌 내가 잘 모실게. 응? 차마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전화를 끊었고 일단은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몸은 계속 아파와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 연락했고 그 길로 저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그렇게 심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다시 집에 와서 안정을 취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에게 연락 한 통 없더군요. 그동안 어떻게든 믿어보려 했음에도 자꾸 쎄하게 느껴지던 남편의 반응과 갈수록 고대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며 저를 무시하는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심한 모멸감과 우울감이 함께 밀려왔어요. 녹음했던 내용을 차마 다시 들어볼 용기도 안 나고 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바람이기에 그대로 버틸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는 견딜 수 없어 남편을 만나려고 회사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건물로 들어가던 중 회사 내부에 있는 1층 카페에서 웬 여자랑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보는 순간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내가 왜 진작에 이런 곳에 나와볼 생각을 안 했는지 답답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허술하게 걸릴 수 있는 인간이었는데 내가 바보같이 믿고 살았던 것 같아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누가 보면 그냥 남편이 여직원이나 상사 혹은 팀원들과 그냥 앉아있는 것 뿐인데 진짜 제가 예민한 게 아니냐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당황해서 사진 찍지 않은 게 후회될 정도로 그 둘은 누가 봐도 연인처럼 있었어요. 뛰어서 건너 앉은 것도 아니며 남편이 바로 그 여자 옆에 딱 붙어 다정하게 앉아있더군요. 아마도 전날 붙어있던 전화기 너머 속 앵앵거리던 그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 여자가 남편 회사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결혼식 때 회사 사람들도 다수 왔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이성을 잃었고 그대로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일순간 당황해서 저를 한창 보더군요. 여보,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카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와 남편과 그 여자를 돌아봤고 아무래도 전부 회사 관계된 사람들이었을 테니 남편은 창피해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정말 더 가관이었어요. 마치 제가 가해자인 마냥 답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삭이 임산부인 본인 아내에게 말입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뭐라고? 그 여자는 냉큼 남편 뒤에 숨어버렸고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저를 끌고 회사 밖으로 나가려는데 저는 숨은 그 여자의 팔뚝을 잡았어요. 이봐요, 어딜 숨어요? 어머, 이거 왜 이래요? 놔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짓을 저에게 하더군요. 야, 미쳤어? 남편은 그 여자 손을 잡은 채 제 손을 그대로 확 낚아채서 벽으로 밀쳐버렸어요. 벽에 부딪혀서 멍한 눈으로 기대 있는 저를 얼굴도 잘 모르는 카페 점장 같은 분이 뛰어나와서 잡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부딪힌 벽 부분 쪽에서 차를 마시고 계시던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일어나더니 저를 붙잡아 주셨고요. 말이 안 나가는 저를 대신해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분들이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배가 나온 임산부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세상에, 애기 엄마가 회사까지 쫓아오게 만들다니. 둘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이날 한 공간에서 처음 마주한 사람들도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데 가족이랍시고 같이 가정을 꾸린 남편은 저를 세상 혐오스러운 물건을 보듯 쳐다보며 제 앞에서 계속 여자를 감싸며 당장 꺼지라는 게 아니겠어요? 울 기운도 없어 축 처져서 걸어 나오는 저를 회사 직원이신 듯한 여성분들이 뛰어나오셔서 택시를 잡아주셔서 감사히 타고 들어왔는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어디서 뭘 두드려 맞은 사람처럼 정신이 제대로 나갔는지 저에게 길길이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 얘랑 안 살아. 얘 당장 나가라고 해. 내가 얘 때문에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개망신 당했는지 알아? 들어와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빌 거라는 생각도 안 했지만 진짜 이 사람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막말을 해대는데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아주 서방을 뭘로 보는 거야? 몸뚱이가 그 지경이니 남자가 밖으로 돌지. 너 그럴 거면 당장 네 친정엄마한테 가버려. 어떻게 자기 손주, 자기 아들을 품은 며느리이자 아내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임신했다고 하지만 저는 키도 평범한 160cm였고 막달 임산부라고 해도 그렇게 살이 많이 찌지 않아서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먹어야 한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임신 중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 먹지도 못하고 토하기만 하고 그저 배만 좀 나왔을 뿐인데 이런 저한테 몸뚱이니 뭐니. 이전에 남편 전화 속으로 들려온 그 여자도 제가 임신했다고 배불뚝이라고 해대질 않나. 정말 아이만 아니었다면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밀려 무슨 판단을 했을지 모릅니다. 더는 견딜 수 없어서 그 길로 짐을 대강 싸서 택시를 타고 친정엄마 댁에 왔고 엄마께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도 사는 게 힘드시거든요. 시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남편이 모시고 병원에 갔어. 나 그 집에 혼자 있는데 몸이 계속 힘들어서. 엄마, 신세 좀 져도 돼? 엄마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걱정스러운 얼굴로 알겠다 하셨고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 댁에 있었어요. 아기를 낳기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섭고 다 세상 서럽더라고요. 이대로 남편도 없이 애를 낳으러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절망하고 있는 사이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번호가 뜬 순간 놀라기도 하고 분노가 끓으면서도 그래도 전화를 한 걸 보니 지도 생각을 좀 했나 보다 싶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야, 잔말 말고 너 빨리 이혼해 주는 게 좋을 거야. 뭐? 이혼이라뇨? 제가 뭘 어쨌다고 이혼이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 남편은 뭐라고 대답을 하려는 제 말을 막고 무조건 이혼 얘기만 해댔고 황당해하던 차에 갑자기 누가 재빠르게 전화기를 낚아채더군요. 이봐요. 누구세요? 나 몰라요? 당신이 내 손목 완전 비틀어놔서 나 아파 죽겠는데 치료비 줄 거냐고요? 정말 눈앞이 노래지더군요. 남편과 좋다고 앉아있던 그 상간녀였습니다. 대체 남편 눈에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그 여자 앞에서 저를 얼마나 무시해놨으면 자기 주제도 생각 안 하고 감히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점점 머리가 이상해질 지경이었어요. 가뜩이나 임신 말기라 여러모로 챙길 것도 많고 마음은 불안해서 쿵쿵거리는데 남편과 이 여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대면서 자꾸 이혼을 해달라. 안 그럼 무슨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해 만에 회사에서 뒤집은 걸 다 책임을 묻겠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해댔죠. 그러길 꾹 참고 있던 중에 저는 결국 남편도 없이 친정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에 이끌려 출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예정일보다 아이가 빨리 나왔고 엄마는 도대체 시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시길래 남편이 와보지도 않느냐며 화를 내셨죠. 그런 엄마께 저는 그저 피곤하니 나중에 얘기하자 말밖에 할 수 없었고요. 겨우 기운 차리고 엄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결국 못 참고 시댁에 가서 다 뒤엎고 오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역시나 뻔뻔했고 심지어는 그 집에 그 상간녀도 같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상간녀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모든 게 싫어서 조리원으로 옮겨가 있는 동안도 얼마나 몸살을 앓았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울며 비명을 지르고 우울증으로 견디지 못해서 내가 어쩌자고 저런 인간 애를 낳았는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저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집에 누워있고 산후도우미님과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고 계셨어요. 엄마는 연신 제 걱정을 하시고 거기다 화병까지 오셨는지 몇 번이나 울컥하셔서 체하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죄인인 것 같고 아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자식이 태어났건 말건 안중에도 없었고 제가 친정으로 들어온 걸 알았는지 끝도 없는 이혼 맹공격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너 이혼 안 해주면 너 우리 회사 와서 난리친 거 다 책임 물을 거고 잘릴 뻔한 것까지 다 위자료 물릴 거야. 좋게 말할 때 떨어져 나가, 어? 솔직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긴 했지만 저는 그럴 기력이 없었고 정말 간신히 줄잡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내치려는 걸로 보이더군요.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이혼하라고 하시고 저도 이대로는 정말 제 명예 못 살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울면서 제 품을 파고드는 아기를 보는데 이해만 없었으면 하고 싶다가도 이해 덕분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싶더군요. 저와 아이가 그나마 살아가기 위해선 저 지긋지긋한 남편과 이상한 상간녀로부터 벗어나야 했기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도저히 이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상간녀가 남편으로부터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 밤낮으로 저를 조롱하고 협박해댔기 때문이에요. 몽고집으로 아직도 영준 씨 옆에서 본전 노릇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이혼해 주라고요. 여자가 적당히 빠질 줄도 모르고 그렇게 벨도 없으니 남자들이 지겨워하지. 저는 으악하며 괴성을 지르며 핸드폰을 던져버렸고 얼마 안가 합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기를 낳은 직후여서 모든 게 필요하고 힘든 게 아니었다면 한 2, 3개월만이라도 더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을 겪은 거라면 아주 조금은 이성적인 대처를 해서 그 둘에게 난리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럴 상황이 전혀 안 되었고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이었고 출산 직후에도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절대 안정이 필요했어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피말리듯 쥐어짜서 억지로 이혼을 시켜대다니 이쪽에서 이제 끊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기를 쭉 키워왔고 아이가 점점 자라서 3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일하러 다니게 되었어요. 친척 언니의 소개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엄마도 여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나가라고 하셔서 겨우 사회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싱글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고 온 교육기관이며 가족들, 지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더군요. 아무리 사회 흐름이 좋아졌다지만 절 보는 시선은 여전히 좋지 않았는데 저처럼 결혼했다가 혼자 되신 분이 회사에 계셔서 그나마 조금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러 나가야 해서 조금 일찍 퇴근할 때에도 상황을 봐주셨고 아프다고 하면 그날 휴일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어린이날이면 아이 선물이라며 조그만 간식을 선물로 주시는 섬세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교제를 신청해 온 겁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저 같은 싱글맘이 뭐가 좋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 몇 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회사를 옮겨야 하나 생각을 하던 중 저를 소개시켜준 친척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상사분은 이혼이 아니라 사별을 하셨다더군요. 신혼일 무렵 아내가 병을 얻어서 일찍 숨을 거두게 되었고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원하셨다던데 그래서 가끔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갔을 때 그리 예뻐해 주셨나 싶어서 조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결국 우리는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를 하게 되었고
친정엄마는 이상하게 이 교제를 반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다시 결혼해서 네 삶 살아. 대신 잘 살아야 해. 네 인생이니까 말이야. 엄마는 대신 못 살아줘.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 부분에서 다짐을 하게 되었고 재혼을 해서 1년 정도 지나 딸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어요. 아이들끼리 터울이 나는 것도 있고 딱히 재혼 가정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그럭저럭 저는 요즘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평생 혼자 살아가려고 입술이 찢어지도록 악물었던 그때를 떠올리니 참 사람 일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최근에 다른 모양새로 또 겪게 되었지 뭡니까? 얼마 전 밤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길래 처음에는 무시하고 꺼버렸는데요. 이상하게 반복해서 계속 같은 번호로 오길래 아무래도 지인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상은 제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이었죠. 윤미선 씨 맞지? 맞냐고! 네? 제가 윤미선인데 그쪽은 누구세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영준 씨랑 같이 있지? 솔직히 말해봐. 세상에, 얘기를 쭉 들어보니 바로 전 남편과 바람피고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상간녀였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괘씸한 말과 함께 양육권도 포기해버린 인간과 제가 무슨 연락을 더 할 게 있겠어요. 그렇게 도도하게 남편 팔짱을 끼고 저를 훑어보던 상간녀가 자기 남편이 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인간을 왜 저한테서 찾고 있는 거랍니까? 그것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요. 이봐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한지는 알아요? 그 인간을 왜 나한테 찾냐고요? 근데 그 뒤에 나온 말은 더 얼척이 없었어요. 이걸 멍청하다고 해야 할지 쌤통이라고 해야 할지. 그럼 거기 안 갔나 보네? 이봐 윤미선 씨. 이 인간 이런 인간이었어? 뭔 말인가 싶어 불쾌한 기분인 상태로 일단 계속 귀를 기울였는데 정말 짠하기 그지없는 사정이었어요. 이 사람 집에도 안 들어오고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생명이 질긴지 맨날 아파 죽겠다면서 몇 년째 날 죽일 때 잡아. 당신 어떻게 이런 집에서 참고 살았냐? 이제는 막 손찌검도 해. 나 진짜 살기 싫어. 이건 뭐 가관도 뭣도 아니더군요. 그나마 나랑은 같이 산 지 2년도 안 되어 손찌검을 했으니 바람핀 당신은 10여 년 가까이 시간 지나 손찌검을 했으면 그래도 너는 더 사랑했나 보다 하고 위로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옛말에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말라고 그냥 놔두고 물 흐르듯이 살면 원수의 시체가 저기서 둥둥 떠내려오는 걸 볼 거라는 어느 나라 명언이 생각나더군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위인도 아니고 그런 꼴을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생각했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억지로 떨쳐버리고 제 삶에 집중했을 뿐인데 이렇게 알아서 자기네 소식을 저한테 알려오다니요. 술주정에 뒤섞인 저 여자의 한을 들어보니 전 남편은 그렇게 술독에 찌들어 살고 회사도 변변찮은 곳으로 옮겨서 벌이도 시원찮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도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밖으로 도는 건지. 아무튼 그 상간녀는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데 이제야 제가 겪었던 지옥을 맛보나 싶더군요. 저는 그냥 이대로 제 삶에 집중하고 싶고 그렇게 막 행복하지도 그렇다고 전혀 불행하지도 않는 삶이지만 계속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진짜 복수는 저들이 망하고 자시고 뭣도 아니라 그저 제가 저에게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혹시나 저처럼 뭔가에 시달려 죽기 전 길목까지 가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싸울 대상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자고, 나는 그만큼 소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마음먹고 일어나기까진 수년이 걸렸기에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세상에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만의 맷집을 키워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겠더군요.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